새벽 4시 박정호는 허리를 붙잡고 눈을 떴다. 몸을 조금만 틀어도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통증이 온몸을 굳게 만들었다. 30년 동안 개인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세월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젊을 때는 하루 12시간을 앉아있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전투처럼 느껴졌다. 통증이 심해지자 정호는 반사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부터 했다. 병원에 가면 얼마가 나올까? 아프다는 사실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병원비였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으면 기본 진료비에 검사비까지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물리치료라도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또 몇 번을 다녀야 하는지, 한 번 갈 때마다 얼마가 드는지부터 셈이 돌아갔다. 통장 잔고를 떠올리자 정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난달 연금이 들어온 뒤로 남은 돈은 7만 2천 원.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나눠 쓸지 벌써 며칠째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던 참이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부터 갔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당신 아픈 게 우선이지 돈이 뭐가 중요해 라며 등을 떠밀어 병원에 보내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 혼자 사는 집에서 혼자 아프고 혼자 계산해야 한다. 결국 정호는 이불을 다시 끌어당겼다.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보기로 했다. 파스 한 장을 허리에 붙이고 진통제 반알을 삼켰다. 병원은 이번 달 말까지 미뤄보기로 했다. 그때쯤이면 연금이 들어올 테니까. 날이 밝아오자 정호는 절뚝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제 먹다 남은 김치와 계란 2알이 전부였다. 쌀통에는 밥을 지을 정도의 쌀은 남아있었지만 반찬이 마땅치 않았다. 원래 정호는 된장찌개를 좋아했다. 두부와 호박을 넣고 끓인 뜨끈한 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가 든든했다. 하지만 요즘은 두부 한 모, 호박 한 개를 사는 것도 망설여졌다. 마트에 가면 손이 먼저 가는 건 늘 가장 싼 라면 봉지였다. 오늘은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정호는 냄비에 물을 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라면 하나면 한 끼가 해결됐고 값은 1,000원도 안 됐다.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지갑 사정 앞에서는 별 수 없었다. 예전 같으면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여유를 부릴 처지가 아니었다. 라면을 끓이며 정호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반찬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텃밭에서 상추도 키우고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늘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냈다. 아내가 떠난 뒤로 그 밥상은 사라졌고 대신 라면 냄비 하나가 그 자리를 채웠다. 젓가락으로 라면 면발을 건져 올리며 정호는 생각했다.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게 이렇게 사치스러운 일이었나. 예전에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통장 잔고가 식탁의 메뉴를 결정하고 있었다. 라면 그릇을 다 비운 정호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다. 낡은 창틀 사이로 찬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벽지 한쪽 구석에는 검푸른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다. 작년 여름 장마 때부터 생긴 자국이었는데 아무리 닦아내도 다시 올라왔다. 이 집은 정호가 15년째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반지층이었다. 볕이 잘 들지 않아 습기가 늘 차 있었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내야 했다. 화장실 타일은 곳곳이 깨져 있었고 보일러도 몇 해 전부터 소음이 심했다.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정호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였다. 이 집의 보증금은 2천만 원. 15년 전 아내와 함께 목돈을 마련해 겨우 들어온 집이었다. 지금 나가려면 그보다 더 큰 보증금을 구해야 했고 매달 나가는 월세도 감당이 안 됐다. 한때는 정호도 꿈이 있었다. 택시 일을 오래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나중에는 볕잘 드는 낮은 층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내자고 아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이 2번이나 실패하면서 모아둔 돈은 야금야금 사라졌고 아내의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남은 건 이 낡은 반지층 집 하나였다.
부동산에 몇 번 가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상담을 받을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이 근처에서는 어렵고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시면 그마저도 정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결국 정호는 이사를 포기했다. 이 집이 불편해도 곰팡이가 슬어도 그냥 눌러앉아 사는 수밖에 없었다. 곰팡이 자국을 물끄러미 보던 정호는 걸레를 들어 벽을 문질렀다. 몇 번을 닦아도 자국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지금 자신의 형편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던 정호의 눈에 낡은 장롱이 들어왔다. 아내가 시집을 때 가져온 자개장롱이었다.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지만 정호는 이 장롱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았다. 아내의 흔적이 담긴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다. 장롱 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아끼던 낡은 카디건이 걸려 있었다. 정호는 그 옷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문을 닫았다.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돈 때문만은 아닐지도 몰랐다. 여기에는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곳곳에 스며 있었다. 하지만 그런 감상도 잠시 정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오늘 병원에 가는 건 미뤘지만 대신 약국에는 들러야 했다. 혈압약이 이틀 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지갑을 챙겼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동네 약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버스를 타면 편하지만 정호는 웬만하면 걸어 다녔다. 버스비 1,500원도 아까웠다. 왕복이면 3,000원, 한 달이면 적지 않은 돈이 됐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사가 낯익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오늘도 혈압약 타러 오셨어요. 네, 이제 이틀 치밖에 안 남아서요. 정호는 처방전을 내밀며 대답했다. 약사가 약을 챙기는 동안 정호는 진열대에 놓인 영양제들을 힐끔거렸다.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혈액순환에 좋다는 영양제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하나쯤 사서 먹어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었다. 약값을 계산할 차례가 되자 정호는 지갑을 열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이번 달 약값만 해도 23,000원. 여기에 지난주 소화제 값까지 더하면 벌써 25,000원이 넘게 나갔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까지는 아직 열흘 넘게 남았는데 통장에는 이제 47,000원 남짓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약값을 계산하고 나오면서 정호는 머릿속으로 이번 달 지출을 정리해봤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합치면 대략 5만 원. 여기에 식비로 최소한 잡아도 10만 원은 필요했다. 약값과 병원비까지 더하면 이번 달도 빠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서랍 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써오던 가계부였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적어두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연금 91만 원이 들어오면 월세는 없지만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15만 원, 약값으로 2만 원, 식비로 최대한 아껴서 15만 원. 그렇게 계산해도 매달 빠듯하게 남는 돈은 몇만 원뿐이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다. 지난달에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8만 원이 나갔다. 이번 달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비가 또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 달 생활비는 완전히 마이너스였다. 정호는 공책에 적힌 숫자들을 한참 들여다봤다. 약값을 조금 줄여볼까? 아니면 식비를 더 줄여볼까? 어느 쪽도 쉽지 않았다. 약을 꺼르면 혈압이 다시 오를 것이고 식비를 더 줄이면 하루 2끼로 버텨야 할지도 몰랐다. 공책을 덮으며 정호는 한숨을 쉬었다. 젊었을 때는 돈 걱정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삶을 지배할 줄 몰랐다.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 후에 삶은 달랐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예측할 수 없이 늘어났다. 그 사이에서 정호는 매일 저울질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정호는 공책을 서랍에 넣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은 또 어떤 지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고 박정호 씨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이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밥은 드셨어요? 먹었지. 넌 밥 먹었냐? 의례적인 인사가 몇 마디 오간 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정호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느꼈다. 대전에서 작은 자재상을 하던 아들은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흘리듯 전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에 거래처 대금이 좀 밀려서요. 죄송한데 10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박정호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통장에 4만 7천 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들키는 것 같아서였다. 내가 지금 여윳돈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급한 거냐? 많이 급해요, 아버지. 안 그러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박정호 씨는 눈을 감았다. 아들이 어릴 적 자신이 택시를 몰며 밤늦게까지 손님을 태우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줄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박정호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실 도와주고 싶은 건 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아들에게 손을 벌리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자신이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처지였다. 내가 좀 알아보고 연락 줄게. 전화를 끄는 박정호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통장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결국 박정호 씨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다. 딸에게 전화를 거는 것. 딸은 결혼한 지 5년이 됐고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에 자주 오지 못했다. 그런 딸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건 더 미안한 일이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딸이 전화를 받았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혹시 여윳돈 있으면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말을 꺼내면서 박정호 씨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평생 자식들에게 뭔가를 받기보다 주기만 해왔던 아버지였다. 그런 자신이 이제는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됐다는 사실이 참기 힘들 만큼 서글펐다.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네, 아빠. 내일 보내드릴게요. 라고 답했다.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박정호 씨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자식에게 손을 벌렸다는 자괴감과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두 감정 사이에서 박정호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 씨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다.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딸에게서는 아침 일찍 5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와 있었다. 그 돈으로 아들에게 급한 불을 꺼줄 수 있게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박정호 씨는 옷장에서 낡은 조끼를 꺼내 입었다. 야광띠가 붙어있는 조끼였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대리운전 일을 나갈 준비였다. 택시 일을 그만둔 지는 3년이 됐다. 무릎과 허리가 더는 버티질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았다. 하지만 완전히 쉴 수는 없었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한 게 대리운전이었다. 하루에 두세 건만 뛰어도 몇만 원은 손에 쥘 수 있었다. 문제는 몸이었다. 허리 통증이 심한 날에도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에도 박정호 씨는 콜을 받으면 나가야 했다. 며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통장 잔고가 먼저 떠올랐다.
쉬는 하루는 곧 벌지 못하는 하루였다. 그날 저녁 박정호 씨는 코를 박고 강남의 한 술집 앞으로 향했다. 취한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일이었다. 뒷좌석에 앉은 젊은 손님은 술에 취해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다. 회사 이야기, 연봉 이야기가 두서없이 흘러나왔다. 박정호 씨는 묵묵히 운전대만 잡았다.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정산받고 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허리는 이미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눈꺼풀도 무거웠다. 하지만 콜 화면에 뜬 다음 건을 보자 박정호 씨는 망설임 없이 수락 버튼을 눌렀다. 이왕 나온 김에 한 건이라도 더 뛰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였다. 박정호 씨는 신발을 벗을 힘도 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늘 번 돈을 세어보니 6만 5천 원. 이 돈이면 이번 주 반찬값과 버스비 정도는 해결될 것 같았다. 몸은 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마음은 쉴 수가 없었다. 젊었을 때는 은퇴하면 편히 쉴 수 있을 줄 알았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이 들면 여유롭게 지내는 삶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몸이 아플수록 오히려 더 일해야 하는 삶이었다. 며칠 뒤 박정호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다. 예전 택시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모임 공지였다.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정기 모임이었는데 이번엔 한 동료의 손자 돌잔치를 겸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정호 씨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다들 비슷한 처지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이라 이야기가 잘 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산부터 시작됐다. 돌잔치 축의금으로 최소 5만 원, 거기다 모임 회비로 3만 원, 그리고 그날 뒤풀이 자리까지 참석하면 술값과 밥값으로 또 얼마가 나갈지 몰랐다. 다 합치면 1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다. 이번 달 생활비를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박정호 씨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 는 문자를 보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허리도 무릎도 여전히 좋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박정호 씨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씁쓸함이 밀려왔다. 예전에는 이런 모임에 나가는 게 당연했다. 동료들과 어울려 술 한 잔 기울이고 후배들 결혼식이며 돌잔치며 빠짐없이 챙기던 게 자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몇만 원짜리 축의금 봉투 하나가 부담스러워 핑계를 대는 처지가 됐다. 돌이켜보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봄에는 고향 친구 부친상에도 못 갔다. 조의금 5만 원과 왕복 교통비를 생각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점점 소식이 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박정호 씨도 느끼고 있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관계가 하나둘 줄어드는 게 가장 서글펐다. 예전에는 매달 몇 번씩 만나던 얼굴들이었는데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마저도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피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연락 자체가 뜸해졌다. 박정호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낡은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 동료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앉아 텔레비전 소리만 들으며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까 보낸 문자에 대한 답장이 도착해 있었다. 몸조리 잘하시고 다음에 꼭 뵈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다. 박정호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에는 진짜 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토요일 오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손주의 100일이 다가와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장소는 서울 강북의 한 식당, 시간은 오후 1시였다. 박정호 씨의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문자를 받은 박정호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손주를 본 지도 벌써 2달이 넘었다.
태어난 지 100일 된 손주가 얼마나 컸을지, 웃는 얼굴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서 마음이 들떴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박정호 씨의 머릿속에는 다시 계산이 시작됐다. 지하철 왕복 요금이 2,500원, 식당에서 손주에게 줄 용돈까지 생각하면 최소한 3만 원은 필요했다. 몇 달 전이라면 별 생각 없이 나섰을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그 3만 원이 결코 작지 않았다. 박정호 씨는 달력을 넘겨봤다. 이번 달 생활비는 이미 빠듯하게 계산이 끝나 있었다. 지난주 아들에게 보낸 50만 원, 대리운전으로 겨우 메운 생활비, 거기에 예정에 없던 병원비까지 더해지면 이번 손주 100일 잔치에 쓸 여윳돈은 사실상 없었다. 그렇다고 손주 100일에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박정호 씨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다. 만일의 상황을 위해 조금씩 모아둔 3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 돈을 쓰면 이번 달 비상금은 완전히 바닥나는 셈이었지만 손주 얼굴을 볼 생각에 박정호 씨는 봉투를 챙겨 넣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박정호 씨는 습관처럼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집에서 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지만 버스를 타면 5분이면 될 거리였다. 하지만 버스비 1,500원을 아끼기 위해 박정호 씨는 늘 걸어 다녔다. 20분쯤이야 견딜만 했다. 지하철에 오른 박정호 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예전 같으면 손주를 보러 가는 길이 이렇게 계산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 것이다. 자식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박정호 씨는 마음껏 축하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축하하는 마음보다 지갑 사정이 먼저 앞섰다. 식당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품에 안긴 손주는 2달 전보다 훨씬 커 있었다. 박정호 씨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돈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정호 씨는 봉투를 꺼내 손주 손에 슬며시 쥐어주었다. 며느리가 "아버님,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박정호 씨는 웃으며 봉투를 건넸다. 손주에게만큼은 마음을 다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호 씨의 지갑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다음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남은 열흘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앞섰지만 손주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후회는 없었다. 다만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가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왔다. 7월 말,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날들이 이어졌다. 좁은 반지층 집은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밤까지 빠지지 않아 찜통 같았다. 벽 한쪽에 낡은 에어컨이 걸려 있었지만 박정호 씨는 좀처럼 전원을 켜지 않았다.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이 떠올랐다. 에어컨을 며칠 틀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나온 요금이었다. 그날 이후로 박정호 씨는 에어컨 리모컨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대신 박정호 씨는 선풍기 한 대에 의지했다. 그마저도 하루 종일 틀면 전기세가 걱정돼서 낮 동안은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다가 정말 참기 힘들 때만 잠깐씩 틀었다. 부채를 손에 쥐고 붙이는 시간이 선풍기를 트는 시간보다 길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힘들어졌다. 낮 동안 달궈진 방바닥에 열기가 쉽게 식지 않아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박정호 씨는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누웠다. 창문을 열어봐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밤이었다. 뒤척이다 잠깐 잠들었다가도 더위에 몇 번씩 깨곤 했다.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에어컨 소음을 들으며 박정호 씨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젊은 시절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당연한 생활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연한 것조차 마음껏 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렇게 여름을 견디고 나면 곧이어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이 되면 이번엔 반대의 고민이 시작됐다.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외풍 때문에 방 안 공기는 좀처럼 데워지지 않았다. 보일러를 틀면 금방 따뜻해질 걸 알면서도 박정호 씨는 온도 조절기 앞에서 늘 망설였다. 지난 겨울 보일러를 며칠 세게 틀었더니 가스요금이 15만 원 가까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박정호 씨는 보일러 온도를 최소한으로만 맞춰두었다. 대신 내복을 2겹씩 껴입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텼다. 전기장판마저 밤새 틀면 전기세가 걱정돼서 잠들기 전 1~2시간만 틀어두고 이불 속 온기로 나머지 시간을 버텼다. 손발이 시려워 잠을 설치는 밤이 많았다. 오래된 무릎 관절은 추위에 더 시큰거렸다. 병원에서는 겨울철에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그 말을 실천하기엔 난방비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여름에는 더위를 참고 겨울에는 추위를 참는 것이 박정호 씨에게는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이런 고생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내년 여름에도 내후년 겨울에도 이 패턴은 반복될 것이 뻔했다. 어느 늦여름 저녁 박정호 씨는 선풍기 앞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어릴 적 함께 놀러 갔던 사진들이 빼곡했다. 사진 속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가족 넷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박정호 씨는 문득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여행이라는 걸 가본 게 언제였던가. 손가락을 꼽아봐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벌써 3년도 더 된 일이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다. 젊었을 때는 택시 운전을 하느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지만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이곳저곳 다니며 여생을 즐기자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시간은 넘치도록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채울 돈이 없었다.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박정호 씨는 습관처럼 계산부터 했다. 근교로 나가는 버스비, 입장료, 거기에 끼니라도 사 먹으면 드는 비용까지. 아무리 소박하게 다녀와도 몇만 원은 훌쩍 넘었다. 그 몇만 원이 아까워서 박정호 씨는 늘 다음으로 미뤘다. 동네 뒷산이라도 오르내리는 게 요즘 박정호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들이었다. 그마저도 무릎이 좋지 않아 자주 가지는 못했다. 텔레비전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박정호 씨는 채널을 돌리곤 했다. 남들이 누리는 여유가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씁쓸했다. 사진첩을 덮으며 박정호 씨는 생각했다. 시간이 많다는 것과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나이 들어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다. 결국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유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박정호 씨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고 싶어서였다. 아들은 여전히 사업 걱정의 목소리가 무거웠지만 아버지의 전화에 반가워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박정호 씨는 창밖의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도 지난 몇 달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프면 병원비부터 걱정하고 먹고 싶은 것보다 싼 것을 고르고 이 낡은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몸이 아파도 일을 나가고 모임을 피하고 외출도 계산하고 더위와 추위를 참는 하루하루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던 박정호 씨는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고생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박정호 씨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분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다.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고 냉장고에는 어제와 비슷한 반찬들이 남아 있었다. 전기밥솥을 열어 밥을 푸면서 박정호 씨는 문득 어젯밤 떠올랐던 생각을 다시 마주했다. 병원비가 무서워 아픈 걸 참았던 것도, 먹고 싶은 걸 참고 싼 것부터 골랐던 것도, 곰팡이 핀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던 것도, 몸이 아파도 일을 나가야 했던 것도, 친구들 모임을 피했던 것도, 손주를 보러 가면서도 차비를 계산했던 것도, 여름과 겨울마다 냉난방비를 아꼈던 것도.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에 박정호 씨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라면을 먹기로 했다.
이번엔 모임에 안 가기로 했다. 는 식으로. 하지만 밥그릇을 앞에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선택이 아니었다. 애초에 고를 수 있는 게 하나뿐인데 그걸 선택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먹고 싶은 것과 먹을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살고 싶은 곳과 살 수 있는 곳 사이에서, 받고 싶은 치료와 받을 수 있는 치료 사이에서 박정호 씨에게 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돈이 허락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고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열심히 일하고 나이가 들면 그동안 못했던 걸 하나씩 해볼 수 있을 줄 알았다.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병원에 가는 그런 평범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마다 그 자유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없는 셈이 되어버렸다. 박정호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그래도 박정호 씨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서럽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었고 힘들다고 해서 하루를 건너뛸 수도 없었다. 밥을 다 먹은 박정호 씨는 그릇을 씻어 엎어두고 오늘 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오후에는 콜이 들어오면 대리운전을 나가야 했고 저녁에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볼 참이었다. 서랍 속 가계부도 오늘 저녁엔 다시 펴봐야 했다. 거창한 계획도 특별한 기대도 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그 평범함 속에서 오늘 하루도 담담히 살아가기로 했다. 어제도 그랬듯 내일도 그럴 것이듯이. 여기까지 71살 박정호 씨의 하루였습니다. 병원비 걱정, 싼 것만 찾는 식사, 벗어날 수 없는 낡은 집, 자식에게 꺼내야 하는 돈 이야기, 몸이 아파도 그만둘 수 없는 일, 하나둘 멀어지는 인간관계, 계산부터 하게 되는 외출, 여름과 겨울마다 참아야 하는 냉난방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남는 건 결국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나요? 박정호 씨의 하루 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순간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곁에 평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